임플란트를 하실 때 우리가 이제 그 골 밀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사실은 방사선상이라든지 일반 스탠다드에서 선생님들이 금방 뭐 골 밀도 측정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덴시티를 보고 할 수 있긴 해도 자, 첫째 골 밀도를 측정하는데 드릴을 했을 때 그 드릴 내에 소위 날과 홈 사이에 소위 본칩이 얼마만큼 모이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골 밀도를 측정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모든 드릴 사이사이에 소위 본칩들이 다 모이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타입 1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타입 1 중에 색깔이 블라드가 거의 없어서 하얀색으로 모이게 되게 되면은 엑스트라 타입 1입니다. 이 엑스트라 타입 1은 이미디드 로딩에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소위 본 덴시티가 너무 높으면은 블라드 서플라이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와가지고 이게 분화와 증식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영양 공급이 필요한데 이 하버시안 캐날레 오스테오사이트의 밀도가 매트리스에 대단히 높게 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심겨 있는 임플란트 주변의 오스테오사이트는 오히려 괴사가 됩니다. 마이크로 크랙에 의해서 괴사가 되는 게 아니라 셀 압도시스가 생겨서 죽게 사멸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소위 엑스트라 타입 1은 절대로 로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빡빡하게 들어가서 임플란트를 넣고 나서 금속성을 가지고 임플란트를 땅 때리면 땡 소리가 나서 대단히 좋네. 굉장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드릴 내에서 본칩이 모이는데 붉은색의 본칩이 다 모였다. 이게 제일 좋은 타입 1의 본입니다. 이 본에는 선생님들이 조금 무리하시더라도 로딩을 하셔가지고 32N까지만 해주시게 되면 기본적 로딩은 25에서 30N까지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 정도를 해주시게 되게 되면 거진 싱글이든 두 개든 다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타입 2본 타입 2본은 드릴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본칩도 모이지만은 피가 좀 축축하게 모이는 게 타입 2본이에요. 이 본도 역시 드릴을 언더 드릴링을 하고 여러분들이 드릴의 사이즈를 잘 선택해서 심으시게 되면은 소위 로딩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타입 3는 드릴을 했는데 드릴의 빈 공간에 본칩이 반 정도 모일까 말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드릴이 안 되죠. 이거는 주로 파이럿 드릴 이외에는 주로 오스테오톰 테크닉을 가지고 주변 거를 압력을 해서 넣되 싱글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로딩이 힘들겠죠. 타입 4번은 드릴을 하면은 코텍스를 툭 치나서 지나가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잠깐 도는 사이에 임페리얼 알베올레 캐널까지도 툭 빠지는 사람이 타입 4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3와 4번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이 골류술이 잘 될까? 천만의 말씀. 오히려 소위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가 처음부터 낮았던 임플란트는 덴시티에 올라가는 증가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활성도가 높습니다. 타입 1 본처럼 소위 말해서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가 대단히 50이라든지 뭐 40까지 나왔다 이런 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컨더리 스타빌리티가 생기면서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진다는 사실이죠. 원인이 좋을까요? 로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가 제일 좋은 본이에요. 로딩을 하려고 그러면은 2, 3를 적당하게 이용하는데 타입 1 본은 제가 경계를 좀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타입 4 본은 블라드 차 있으면 이게 권리적이 안 되는가 상하게 두베르스트 쪽에는 잘 됩니다. 그러니까 3와 4본에서는 처음에는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가 낮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왜냐하면은 3 내지 4주가 지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급격히 소위 오스테오블라스틱 액티비티의 활성도가 높아지면서 소위 말해서 거기에 칼슘 포스페이트 같은 부분들이 침착이 알칼라인 포스파타제가 굉장히 빨리 침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홀세포의 분화도가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딩 테크닉에서 원이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입 1 본에서 이거는 이제 그 바부시라든지 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드릴의 모양은 다 틀리는데 우리가 로딩을 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그러면은 0.75mm 사이즈만큼 적게 하라고 하거든요. 사실 아까 제가 엑스트라 타입 1을 얘기해 줬는데 0.75mm 적게 하면은 이 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타입 1 본에서 0.2mm만 스레드가 본을 차고 셀프 탭핑해서 차고 들어가려고 해도 나중에 유톤 게이지가 마지막 들어갈 때는 잘 안 들어갑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0.2에서 0.75 이게 바리에이션이 상당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드릴을 딱 해보고 여러분들이 테크니컬하게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벌써 32주선이 넘어섰는데 아직까지 탑 4mm, 1mm 정도 남았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드릴을 할 때 언더 드릴을 했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마지막 드릴에 이렇게 나옵니다만 3mm만 드릴을 했다.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럴 때 무리하게 넣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시 빼시라는 거예요. 빼서 마지막 사용했던 드릴을 조금만 더 깊게 하시면은 이게 그 다음에는 32년, 25N만 나오면 되니까 스무스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를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타입 3라든지 4번에서는 1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드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코텍스도 얇하기 때문에 오스테톰 가지고 적절한 사이즈에서 그냥 드릴을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자체가 코텍스를 척추적 싱킹해서 내려가지 않도록 심으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 자체가 로딩 되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N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 지키라는 거고 셀프 탭핑 임플란트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임플란트 로딩에서는 셀프 탭핑 임플란트 사용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임플란트에 뭐 셀프 탭핑 임플란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임플란트를 선생님들이 테크니컬하게 소위 매니플레이션 하면은 그게 셀프 탭핑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되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순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익히게 되면은 한 단계를 응용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막히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심게 되게 되면은 모든 임플란트의 드릴 테크닉을 하는 방법에서 숫자에 의존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손 감각에 의해서 하시게 되게 되면 훨씬 더 로딩에서는 빨리 숙련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파이널 드릴에서 3mm 밖에 넣지 말라는 저 이유는 이제 코텍스에서 3mm를 확대를 해줘야지 우리가 임플란트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안쪽 메들라리 본에서 우리가 소위 헐겁게 되는 부분들을 컴펜세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매뉴얼을 보면은 전체 드릴 길을 다 사용하는 것처럼 매뉴얼이 되어 있더라도 선생님들은 마지막 드릴 또 한 단계 언더사이즈 드릴들을 얼마만큼 넣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그때 선생님 체크해서 딱 하시면은 딱 이게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를 충분히 얻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제일 아까 제가 서지컬 가이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그 가이드의 디자인 자체가 처음부터 다 바로 넣지 못하거든요. 구치부 같은 경우는 길기 때문에 짧게 놓고 길게 놓고 이렇게 해서 맞췄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소위 드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일단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이 드릴의 전체적인 외형의 형태를 선생님이 사용하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드릴의 모양을 그리면은 제일 확실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미지 로딩을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드릴을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소위 말해서 언더사이즈와 덜 넣을 것인가 더 넣을 것인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딱 하시게 되게 되면 절대로 실수를 안 하시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우리는 몇 뉴턴의 토크 게이지를 사용해야 돼. 첫 번째는 10뉴턴부터 사용하라. 그 다음에 올릴 때 5뉴턴만큼 올려라. 라고 이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조사를 했죠. 오스테톰 사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꽉꽉 밀어서 본이 꽉꽉 밀려나갔을 때, 그다음 빨리 토크를 높여가지고 본 자체가 이렇게 냈을 때, 이건 전부 다 마이크로 크랙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게
이 타입 3라든지 블라드가 많이 있는 경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소위 말해서 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는 전부 다 나중에 마이크로 크랙이 저 멀리까지, 저 멀리 아주 리모트 포션까지 해가지고 마이크로 여기서 넣게 되게 되면은 저쪽에 있는 오스토사이트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크랙이 전달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밀어넣을 때가 서서히 압박을 덜 받기 때문에 이 오스토사이트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건 아니고요. 이거는 꼭 지켜되고 안 지켜되지만은 일단은 테크니컬하게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로딩을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셀프탭 스레드를 가진 임플란트의 원바디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레드가 작은 것도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미디드 로딩에서는 얘가 이제 훨씬 더 유리하겠죠. 예. 파이럿 드릴링을 사용해가지고 적절하게 선생님들이 해주시기만 하면은 얘는 굉장히 주변 골즈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를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로딩 케이스에서는 대부분 이와 같이 스레드가 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스레드가 커서 셀프 탭핑을 만들어주는 임플란트들은 타입 2, 3 이상의 본에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덴시티가 높게 올라갈수록 선생님들이 만약에 사용하시게 되면은 스레드와 관계없이 작더라도 드릴 테크닉에서 덴시티가 높은 경우에는 얘만 소위 말해서 파이럿 드릴이나 혹은 1.4, 1.6, 1.8 드릴을 적절히 사용하시게 되면은 스레드 크기에 관계없이 로딩은 똑같이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로 상악 같은 경우에 퀄리티가 좋지 않는 경우에는 날이 큰 걸 사용하게 되면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를 잘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컴팩트 본인 경우에는 드릴 테크닉도 중요하지만은 스레드와 관계없이 전체적인 사이즈를 적절히 구사를 하게 되면은 스레드와 관계없이 선생님들이 원하는 임플란트를 넣어서 로딩이 다 가능하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덴시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퀄리티가 좋지 않는 경우에 이와 같이 스레드 나사산이 낮은 걸 하게 되면 얘는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거를 어느 게 크냐 작으냐를 딱 비치를 해뒀다가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레소넌스 프리퀀시 애널리시스, 이거는 뭐냐면은 임플란트를 본 내에 넣게 되게 되면은 자기 공병장치처럼 소리나 음향이나 뭔가를 전달하게 되면은 단단한 놈일수록 이렇게 빨리 전달이 되고 소리가 날카롭게 나오죠. 그러니까 오스텔이라는 이 자체는 뭐냐면은 기존의 임플란트에 뭔가 매개체를 가지고 했을 때 빨리 돌아오는 부분은 덴시티가 높고 소위 말해서 2차 시술을 할 때가 됐고, 아니면은 이미지 로딩에서 충분하다 안 하다는 걸 결정하고, 페리오 테스트도 마찬가지죠. 페리오 테스트 똑같은 이론이지만은 대부분 이와 같이 오스텔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적절히 구사를 하더라도 처음 그 임플란트의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 동안에는 모든 임플란트에 있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은 스타빌리티가 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4개월 이후에서 5개월 사이 지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세컨더리 스타빌리티가 높아지면서 소위 RFA, 소위 그 ISQ 레벨이 높아지는 거죠. RFA의 레벨을 갖다 ISQ라고 해요. 임플란트 스타빌리티 커티넌트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안심 놓고 임플란트를 로딩을 하려고 그러면은 3개월인 경우에는 조금 리미트가 따르는 거, 4개월 이상이 지나게 되게 되면은 모든 세포의 비주얼리 자체가 세포의 분화가, 정식화 분화가 완성이 되고 밀도가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심 놓고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몬그раф트를 했다라든지 그раф트 머티리얼 뭐를 사용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디펙트의 양상이 어떻게 돼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라자라의 논문에서 이제 6 내지 8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ITI에서 8주 이내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소위 임플란트의 2차라든지 로딩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그 룰을 깨뜨리는 결과가 생겨버렸죠. 그래서 맥시멈 세이프티 마진이 결국 4개월이 지나야 된다.
비로소 4개월이 지난 다음이라 해서 임플란트 스타빌리티가 증가하고 모든 리미트 한계를 넘어나서 우리가 2차 술식이 가능하다. 자, 이거를 이제 이 도표에서 나오는데, 임플란트를 처음에 쉽게 되게 되면은, 처음에 그 레지던스 프릭스 아나리시스의 ISQ 레벨 자체가 60에서 70 정도까지 이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와 같이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가 떨어지면서 세컨다리 스타빌리티가 나타나는 시기가 있는데, 이와 같이 떨어지는데 주로 이러한 경우에 떨어지기 때문에 로딩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소위 이미디에이트 람펑셔널 로딩을 해줘라는 거죠. 아무리 높더라도 이미디에이트 람펑셔널 로딩을 하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시간이 지나서 일정한 부분을 하게 되게 되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첫 달에서 3개월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소위 버너라블 페이스,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레시브 로딩이나 로딩을 할 때 오히려 한 달이 지난 3개월 때 로딩을 하는 것이 제일 위험하다. 제일 위험하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소위 말해서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와 그 다음에 세컨다리 스타빌리티가 올라가면서 소위 딥 포인트, 가장 깊은 부위가 나오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항상 이 버너라블 페이스를 지내가서 우리는 로딩을 하도록 하고, 아예 처음부터 로딩을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60, 70에서 전부 다를 스프린팅을 한다든지 처음부터 해가지고 만들어주고, 중간에 가서 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서두르는 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마지막 최소한 4개월이 지났어야지만이 펑셔널 로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4개월을 가지고 임플란트에 우리가 2차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SLA 얘기가 나오는데, SLA라는 거는 라지 샌드 플라스틱 그릿을 코린도 그 루비를 가지고 이걸 때렸습니다. 때려가지고 얘를 그 1%의 불산에다가 이거를 산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30% HNO3 질산을 가지고 다시 처리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SLA를 만들었는데, 버스와 코크런이 SLA를 만들면서 문제점을 거론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점을 거론을 했느냐? 임플란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동안에 우리 선생님들이 몰랐던 부분들이 있죠. 뭐냐면은 이거 숫자가 나오면은 골치가 아프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임플란트를 만들면서 초창기 1990년대에서부터 97년도, 2000년 되기 전까지 왜 많은 임플란트들이 실패를 하고 문제점이 일어났는가를 다시 재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임플란트에 붙어 있는 원소들 중에서 가장 컨타미네이션의 이유가 되는 원소가 저기 C, 탄소입니다. TiO2는 소위 산화막에 있어서 이거는 별 관련이 없고, 티타늄도 관련이 없고, 요거 다음에 질소죠. 이 질소는 공기 중에 노출됐을 때 바로 탄소하고 같이 결합하기 때문에 이 질소의 문제점이 공기 제일 많지 않습니까? 노출됐을 때의 문제. SI 괜찮고, NA 괜찮고, 마그네슘 괜찮고, 칼슘 다 괜찮습니다. 플로라이드 괜찮고, B 괜찮고. 문제는 바로 탄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의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컨타미네이션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여러분들 그 티타늄 자체는 내가 칼로 두부 자르듯이 티타늄을 싹 잘랐습니다. 그러면 금방 산소와 결합하죠. TiO2나 Ti2O3로 변하는데, 이게 얼마 만에 변하느냐 하면 무려 눈 깜짝할 사이에 1000분 1초 만에 산소가 딱 붙어버립니다. 이 티타늄은 산소가 붙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프로테인이 붙는 거예요. 산화막이. 근데 탄소만 붙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게 되게 되면은 질소와 그 다음에 그 티타늄 자체에 각종 오염된 물질이 많은 그 일레귤러티 안쪽에 붙어 있는 게 바로 이 탄소를.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면은 플라스마 코팅이라는 거는 플라스마를 HA라 이런 부분들을 용융열을 옮기면서 뿜어가지고 붙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탄소를 비교적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애시드 에칭하게 되면 막을 벗기기 때문에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샌드 블라스팅만 치게 되게 되면 탄소가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머신들은 제일 많이 남죠. 그러니까 머신들은
실패율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샌드블러 물론 아스트라 같은 경우는 샌드 쳤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바로 문제가 그래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전체적인 임플란트 쭉 통계를 내보니까 탄소의 함량들이 소위 샌드블라스트는 35%, 그 다음에 애시드 하니까 34% 조금 줄었죠. 그 다음에 플라스마 30%, 별로 뭐 대동소이한 차이였는데 머신들은 51%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안 좋아요. 그래서 SLA는 야 이걸 뭔가 줄여야 되는데 첫째 산을 2번 썼죠. 산을 2번 쓰는 방법에서 WH층에서 여러 가지 많이 쓰는데 일단은 2번을 썼고 그 다음에 SLA 와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산칠해서 SLA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좋은 거칠기를 만들었어요. 그 거칠기를 만들어서 다른 임플란트보다가 상당히 좋은데 미국에 오스테오타이트라는 3I 임플란트가 있죠. 얘네들하고 경쟁을 많이 해서 특급 분쟁까지 생겼는데 나중에 ITIS는 탄소의 컨타미네이션과 외부에 대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공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모든 임플란트에서 표면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공기와 접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위 수조의 탱크, 일정한 탱크 속에서만 지나가게 한 거예요. 자, 무슨 말 아시겠죠? 탱크 속에서 지나가게 하고 최종 마지막에 소금물을 넣어가지고 얘를 지나가게 해서 그 다음에 나왔을 때는 진공 파장을 바로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보니까 그게 나왔는 게 바로 SLA 액티브예요. 모든 임플란트는 지금 되어 있는 포장의 상태는 진공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에이징이 되고 에이징이 되면 공기와 결합을 하게 되고 공기와 결합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컨타미네이션의 밀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이죠. 오래된 임플란트는 오래되지 않는 임플란트보다가 훨씬 실패율이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 오가와라는 사람이 포토 펑셔널리제이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소위 말해서 그 자외선의 자외선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에이징 임플란트를 넣어서 새로운 신선도를 높였을 때가 상당히 소위 그 하이드로 아피니티 그러니까 친수성이 더 높아졌고 성공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SLA 액티브는 SLA보다가 하이드로필릭 소위 프로퍼티가 훨씬 더 높아져서 인체 내에 있는 프로테인이라든지 블라드를 먼저 끌어당기고 소위 이 액체를 먼저 끓이게 되게 되면 그 오스테오블라스틱 라이크 셀이라는 이 자체가 소위 증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분할을 많이 하는 것은 표면이 거칠기가 높아질수록 분할을 할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지긴 하는데 일단은 프로테인이 와서 붙고 골세포들이 와서 붙었을 때 증식을 많이 한다는 건 새끼를 많이 만든다는 뜻이고 분할하는 것은 골세포의 얼굴의 모양을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게 두 개 다 돼야 되는데 일단 새끼를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바로 친수성이 새끼를 많이 만드는 오스테오블라스트의 숫자를 늘리는 프로리퍼레이션을 가져오고 거기에 적절한 거칠기는 디플레이션이라는 분할을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화가 잘 됐고 친수성이 높게 되면은 모빌리티가 150 마이크론 이상이 증가되더라도 훨씬 더 성공률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SLA 액티브라는 표면 처리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여기 회사에서 뭐 액티브와 같은 종류를 만들고 했지만은 실질적인 거는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들어가보지 않아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보니까 다른 것보다가 BIC 레벨이 2배 정도 높아졌고 이게 이제 SLA 액티브를 만들면서 모든 임플란트에서 초기 프라이멀 스타빌리티를 저렇게 높게 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 프라이멀 스타빌리티는 떨어지고 새로운 조골세포가 와서 골 형성을 하면서 덴시티가 높아지면서 그 알칼리 포스페타제가 넘어서면서 분해가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만나는 중간점에 통계를 내게 되면은 이 부분이 꺼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소위 스타빌리티 딥을 갖다가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앞쪽으로 당기고 얘를 위로 올리게 되게 되면은 그 임플란트 표면이 훨씬 더 소위 퀄리티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 이제 저렇게 만들면 훨씬 더 이제 스타빌리티 딥도 위에 올라가 있고 세컨더리 부분도 빨리 조성이 되고 소위 정식과 분화가 좁아지고 해서
로딩에서 훨씬 성공률이 높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임플란트에서 로딩에서는 우선 퀄리티가 좋은 임플란트를 가져와야 되는데 뭐가 좋겠느냐 하는 거죠. 그거는 액티브뿐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에 대한 기준이 조금 하긴 한데 최근에 우리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는 게 뭐죠?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코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플라스마는 별로 안 좋고 나노 코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골세포에서 가장 소위 골세포와 가까이에서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녹아 들어가면서 빨리 이루어지니까 HA 코팅을 쓰는데 지금 이제 HA 코팅은 한 나온 지 10여 년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0년, 30년 더 지내봐야 되고 코팅의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더 지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그림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요즘 제가 이거 지문 이렇게 보다 보니 임플란트 회사들한테 저거를 내놔놓고 말 저거 간단하거든요. 저거는 알칼리제이션만 시키면 저렇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포토 펑셔널제이션하면 임플란트 저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문에 나 있는 그림만 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쪽에서 이렇게 현혹돼서는 안 되고 실제로 써보셔야 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든 임플란트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쭉 해보니까 페리오 테스트 해가지고 해보니까 처음에 스타빌리티가 높았던 부분들은 그죠? 시간이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급격히 떨어졌다가 그 다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올라가서 평행되게 이게 소위 말해서 처음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게 다시 저렇게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본 퀄리티가 좋지 않는 임플란트를 하게 되게 되면은 처음에는 상당히 낮았다가 다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퀄리티 좋지 않는 3나 4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일정한 만큼 스타빌리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성공하는 거에서 높은 것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치부 싱글에서 이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이와 같이 임플란트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고 이제 여기 이제 6번을 발치하게 되는데 필링이 하나 되고 안 되고 있어. 2006년도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발치를 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안쪽에 있는 그 하나 놓는 포스트 쪽에가 오래 쓰다가 보면 크랙이 올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뭔가 조금 환자가 디스컴포트 하기 때문에 빼기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모든 임플란트는 제가 지난번에 혹시 강의 듣습니까? 깊게 심는 게 좋다, 얕게 심는 게 좋다. 이렇게 본다면 뭐 가지고 쓰면 깊게 심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널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 임플란트의 탑 레벨을 발치와에 어디다 위치할 것이냐 하니까 소위 임플란트 탑 레벨 상방에 소위 그 서컴파렌셜 본 크레스트가 하나의 루프, 소위 지붕이 되도록 루프가 되도록 심으라는 거예요. 루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소위 말해서 지적으로 흡수가 되더라도 임플란트가 안정적 위치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데 이 루프라는 것도 잘못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양쪽 임플란트에서 중앙에 오는 첫 번째 물론 중요하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직적 위치와 갭 디스턴스와 디펙트 사이에서 얼마만큼 본이 재생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려를 하셔. 자, 이미디어트 로딩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멤브레인 테크닉 쓰겠습니까? No. 이미디어트 싱글 로딩에 있어가지고 멤브레인 테크닉을 쓰시게 되게 되면은 퍼펜디큘러한 블라드 서플라이가 페리오스테오메스부터 소위 본셀이 내려가는 데를 다 막아줍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흡수성 콜라겐 멤브레인이 아무리 빨리 흡수가 되더라도 제가 아까 그림 보여줬죠. 소위 세컨다리 스타빌리티가 제일 좋아지는 시간 불과 2주에서 3주 사이인데 이게 콜라겐이 없어지는 게 한 달, 두 달 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선생님들 전화를 많이 받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뭐 멤브레인 뭐 쓸까요? 어떻게 하고 내가 이런 얘기를 다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멤브레인 쓰지 마세요. 이 얘기만 하는데 바로 이론은 여기 있습니다. 싱글 투스 임플란트에 본 디펙트가 있을 때 멤브레인을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게 정답. 두 번째
이러한 임플란트에 있을 때 프랩을 연다 안 연다 열지 마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라시온 티슈 다 제거하지 못했다 걱정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 본 그래프트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항상 봉지 테크닉, 주변에 있는 모든 연조직이 감싸고 있는 소위 엔벨롭드 봉지처럼 되어 있을 때 그냥 임플란트 주변의 갭에다가 가장 좋은 거는 믹스드 본 칩, 소위 그 제노그래프트 바이오스라든지 본칩하고 섞어서 그냥 채워주면 되고, 자 채워주는데 빡빡하게 채운다 덜 채운다 느슨하게 채우는 게 좋습니다. 빡빡하게 채우면 브러스파이 안 되죠. 선생님 상하중절지 심어가지고 갭 디스턴스에 빡빡하게 탁 넣어보세요. 오히려 2주 만에 딱 흔들리고 올 확률이 더 많다. 느슨하게 쳐도. 왜 그러냐? 블라드 서플라이 때문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갭 디스턴스에 소위 말해서 몽그라프트 머티리얼을 넣는 게 좋다 안 넣는 게 좋다? 넣는 게 좋다. 그 멤브레인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본이 형성되는데 소위 유가성 조직이 들어가서 본이 안 된다 카던데요. 카던데 아닙니다. 됩니다. 되는데 어떤 현상이 되느냐 하면은 소위 dense fibrous tissue처럼 되어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지널 부분의 경계를 정확하게 지켜주고 나중에 서서히 density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성공과 실패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싱글 투스 임플란트 썸머지다 하여가 그раф트 할 때 티타늄 메쉬를 거기다 깔자 말자 안 깔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발치와의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슈츠를 하나 안 하냐 안 한다. 왜? 블라드 서플라이 오면 그라니션 티슈가 제일 먼저 덮어줍니다. 이 그라니션 티슈는 압박을 주게 되면 블라드 서플라이가 단절됩니다. 슈츠 안 하는 게 더 잘 나는 사진을 제가 여러 수백 장 제가 찍고 있어요. 이제 보여주려고. 다음 강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잘 나는데. 무슨 말 알겠죠? 연조직, 경조직 시간이 지나면은 모델링 똑같이 다 생겨요. 이쁜 형태가 저절로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 된다. 그래서 제가 임플란트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임플란트 별거 아니네 하듯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소위 이론대로 안 해도 임플란트는 석세스풀 하다, 클리니컬 한다는 내용이 여러분도 똑같이 고갈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뭐 틀림없이 죽어보세요. 제가 뭐 한 20년 된 결과를 가지고 지금 드린 말씀입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소위 버티컬 포지셔닝은 루프를 형성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만 소위 말해서 클래시 형성이 되고, 이 임플란트는 알로된 하이파리스트 서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라프트 서페이스가 본 크레스트와 거의 일치하거나 약간 내려가면 되는데, 닥터 버스가 얘기했죠. 0.2mm만 내려가면 관계없다. 제가 최근에 와서는 0.2mm 안 해도 된다. 위에 올라가셔도 된다. 제가 그 사진을 보여주겠다. 다음에. 그러니까 버티컬 포지션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옛날에 그랬죠. 야, 임플란트를 높게 심으면 표면 처리가 되어 있는 분이 바깥에 나오니까 이게 컨타미네이션이고 푸드 데브리가 더 쉽게 붙어가지고 지지움이 잘생긴다 못생긴다 전부터 지지움 다 생겨. 물론 브리디스포징 이펙트가 높아지죠. 그거는 뭐 해야 되죠? 환자한테 칫솔 줘가지고 열심히 닦아라 그래야지. 안 닦았을 때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열심히 케어를 해가지고 잘 관리된 임플란트는 표면 처리가 상방에 있어도 소프티시 인테그레이션 너무 잘 되어 있다. 라프트 서페이스가 본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소프티시에도 소프트 실링이 더 잘 생겼다는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버티컬 포지션이 중요하지 않다. 적절한 위치에 로딩을 줄 수도 있지만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32N만 하면 되고, 어버트먼트 사이즈는 프로파일을 지키기 위해서 크라운과 같이 같은 크기를 하면 제일 좋지만은, 사실은 또 이런 예가 있었죠. 리치 프리즈베이션을 하는데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를 하고 3 내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심었을 때 프리즈베이션이 어떻게 좋으냐 하니까 발치후 즉시가 좋다. 그래서 이 다음에 10년 후에 왔어요. 좋은 퍼센티지 유의성은 남아있는데 결국은 흡수가 조금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흡수가 안 일어나게 하려면은 스카폴드 이펙트를 가져오는 뭔가의 다른 재료를 넣어줘야 된다. 그 재료가 뭐죠?
한번 조사해 보시면 PMMA, 포리메침 메타 아크릴레이트 종류가 오히려 이러한 스카폴딩 이펙트, 소위 프레임 역할을 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쓰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정형외과에서 뭐 본 디펙트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전부 PMMA 다 썼거든요. 다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에도 막 그렇게 쓸 거예요, 앞으로. 틀림없이. 제가 한 20년 된 결과를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버트먼트는 이렇게 큰 거를 넣고, 그 다음에 어버트먼트와 저 사이에 갭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뭘 하냐면은 본그랍, 엔벨로부터 본그랍 테크닉 써주고. 자, 바이오스만 해가지고 뭐를 밀어넣죠? 스템 같은 걸로 해가 조금 많이 넣지 마세요. 조금씩 넣다. 조금씩 넣으면 얘가 스카폴딩 이펙트를 가지고 얘는 4년이 지나도 녹지가 않죠. 오래 갑니다. 오래 가고 파고사이트시스에서 페리페리에 소위 본셀들이 와서 많이 붙게 되죠. 안 넣는 것보다가 넣을 때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근데 많이 넣지 마라. 조금만 넣는다. 깨끗하게 이렇게 넣으면 이게 엔벨로프 그런 테크닉이다. 자, 그렇게 해서 디스오크리드 드시는데 소위 말해서 약 한 2mm 정도 3mm 떼어줘가지고 템포럴리 한다. 자, 그럼 템포럴리 어떻게 하느냐? 블로드 컨택 서페이스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길이는 2mm 정도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머지시 프로파일부터는 정상적인 자연적과 똑같이 해라. 제가 책을 보니까 마진을 어디에 두느냐 하니까 마진을 뭐 0.5에서 1mm까지 서브 진지발로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캐셔해요. 물론 우리 회장님 시조과적인 문제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는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템포러리 레진 크라운에서 티타늄 마진을 노출시켜 주는 게 월등히 유리하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세멘테이션을 하게 되게 되면 익세스 세멘 진지벌 서클에 남아있으면 베리 임플란트 포커스가 된다. 철저히 제거해줘라. 맞습니다. 철저히 제거해줘. 그 다음에 그 그라사이노스 세멘을 쓰게 되면은 그라사이노마는 그 색깔을 희게 하기 위해서 불소가 들었습니다. 프로라이드. 불소가 들은 소위 세멘 종류는 색깔은 희고 이쁜데 소위 티타늄을 걸어져 소위 부식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강력한 세면은 지하의 세면이 제일 좋은데 깨끗하게 제거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마진을 잠깐 오픈해가지고 생각 눈으로 보고 제거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그래야지 페리브런타이티스를 막아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하고 만약에 프로그레시브 로딩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처음에 2 내지 3mm 디스오크리드 시켰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버너러블 페이스가 3개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3개월 이후가 지난 다음에 프로그레시브 로딩을 한다. 오케이.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원 포인트 컨택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뭐죠? 우리가 환자한테 퍼머넌트는 안 해줘도 일단은 환자의 펑션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교체만 하면 되죠. 빨리 할 필요가 없다는. 그렇게 해서 이제 쓰게 하는 거예요. 약간 아까 좀 추측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마진이 약간 오픈되어 있네. 자, 이제 프레패스 깨끗하게 잘 나왔고 그죠? 근데 이제 리치 프레젠테이션 우주를 봤을 때 좀 바깥 쪽에 지금 본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환자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환자가 너무 많아서 사진을 못 지금 약간 화물대에 들어갔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롱텀 같으면 10년 뭐 20년 이런 사진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 사진을 내놔야지 이게 얼마만큼 흡수가 됐고 뭐 유의성이 어떻고 이런 정도인데 주로 보면은 임플란트 저널 같은 경우 5년이 제일 하면 10년 정도짜리 들어있고 근데 뭐 대부분 5년 60개보다 대단히 많은 거거든요. 대학병에서 5년 팔로업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하는 방법은 반드시 그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타이타늄의 마진을 저렇게 노출시켜 준다. 왜? 섭실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째는 타이타늄입니다. 지리코니아 몫이 좋은데 지리코니아 아직 조직학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직 저널에서 제가 그 사진을 본 적이 없고 대신에 바이오 컴파티블 하다. 이 얘기만 나오고 괜찮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지리코니아 어떠먼트에다가 크라운을 셀라믹을 했는 환자가 제가 테스트를 딱 했는데 프롭을 가지고 딱 찔러봤어요. 쑥 들어가면 피가 나고 쫙 하니까 프루트 엑시데이트가 싹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바이오 컴파티블 한가? 제가 캐시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티타늄은 딱 찌르면 들어가다가 안 들어가는데 딱 빼도 되게 세게 좀 피가 약간 나겠지만은 딱 일정한 시간에 딱 먹습니다. 그런데 실리콘은 임플란트까지 치면 들어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지르코리아는 두고 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근데 저널에 나온 내용은 대단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르코니아. 뭐 실제로 뭐 지르코니아 임플란트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지르코니아는 그런 부분에서 사진이라든지 검증된 내용들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6년 후에 찍은 사진이고, 저쪽에 지금 아티팩트지 볼이 내려간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중절치. 자, 중절치 인펙션 되어가 있어도 메트로딩 다 가능하고요. 기다릴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인시전을 넣었는데 디펙트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 이게 실수한 거, 인시전 넣으면 안 되죠. 넣지 말고 템포러리 하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이쪽에 레벨 본 플레이트 날라가가지고, 그래서 여기 촉진해서 이게 많이 날아간 것 인시전을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엠벨을 넣습니다. 문제는 인시전 넣을 때도 이 마지널 검 자체에서 이게 너무 위쪽으로 올라간 쪽에 넣게 되게 되면 여기가 나중에 스카가 남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쪽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내려가면 스카가 덜 나면 이쪽으로 올수록 스카가 나오니까 그런 것도 약간 유의하시고, 아무리 스카가 나면 나중에 검이 또 내려가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 좀 철저히 좀 지켜가지고 로딩하고, 그래서 그래프 테크닉, 언벨로프트 본 그래프 테크닉 하고 템포러리 이제 해드리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검은 잘 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세팅하는 방법에서 그래서 2008년, 10년. 자, 그래서 두 가지는 비교해보게 되면 역시 그 임플란트 자체가 롱텀에서 비교적 그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굉장히 본래의 색깔이라든지 검 레벨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제가 그래프트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집체하고 비교하면은 이 케라티나이드 존 자체가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좁아집니다. 그 스티플링 자체도 조금 없어지고, 이제 그게 조금 단점인데, 그런 부분을 최소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치아와 그 다음에 임플란트 쪽에 시간이 지나서 한 10년 지나서 우리가 레비알 쪽에 소위 말해서 리접션 상태를 조사를 하게 되게 되면 저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차이가 난다. 이것까지 해주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들 많이 하죠. 저것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29일날 제가 이거 한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쌤 오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많은 쌤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더 많이 있었더라면 더 좋은 얘기, 그리고 질문도 많이 받고 좀 더 많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한된 시간으로 오늘 마치게 됐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제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도록 하고, 다음 강의는 제가 그동안에 20년 동안 임플란트에서 많은 부분들 임상적 노하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꼭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